안녕하세요. 1% 연구소의 용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몰입과 집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인스타브레인, 몰입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안데르스 한센입니다.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이자 과학저술가, 스웨덴의 의과대학인 스톡홀름 카를린스카 대학을 졸업하고 스톡홀름 경제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며 의학에 관한 2000편이 넘는 글을 발표했고 2017년에는 두뇌는 왜 운동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라는 주제로 테드엑스에서 강연했습니다. 과학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려 라디오, TV 프로그램, 팟캐스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은 구절들을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것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파민은 바로 우리의 엔진이다. 도파민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고 바로 여기에 집중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도파민은 우리가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뇌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오로지 새로운 것에만 반응한다. 새로운 환경과 정보에 목말라 하는 도파민 세포의 존재는 뇌가 새로운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새롭고 낯선 것을 향한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에 영향을 주었다. 어쩌면 이게 음식과 자원이 부족했던 세계에서 우리 선조들이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갈망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매번 새로운 페이지를 볼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그 결과 클릭을 거듭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수도 있다는 것만큼 우리의 보상센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도 없다. 도파민이 만족감을 주는 보상물질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할 때 도파민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 뇌의 입장에서는 기대감 속에 미래의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그 길 자체가 목표인 셈이다.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기부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불확실한 결과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지 살펴보면 도박과 도박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유혹적일 수 있다. 대부분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읽었을 때보다 알람음을 들었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어쩌면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갈망은 무슨 일이 생겼나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들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행동한다. 10분에 한 번씩 깨어있는 내내. 어쩌면 좋아요를 하나 더 받았을지도 몰라. 한번 봐야겠어. 불확실한 결과 문자 메시지에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제공했고 그 결과 휴대전화를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힌 것이다. 뇌는 새로운 정보,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되거나 위험과 관련 있는 내용을 추구한다. 이 경우에는 강도사건, 기사 같은 것이 그렇다. 그리고 푸시 알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당신의 이야기를 적은 피드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즉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집중하게 된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더 낮았다. 훨씬 집중을 못했다. 1년의 철자들을 암기해야 하는 실험에서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의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한 번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대신 멀티태스킹을 할 때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한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전두엽이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두엽이 가진 노력을 기울여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 결과는 여전히 더 나빴다. 주의 산만이 계속되면 뇌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매일같이 뭔가가 우리 뇌에 수백 번의 자잘한 도파민 주사를 놓고 뇌는 이를 무시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다. 사실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데 왜냐하면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주는 게 무엇인지 찾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집중력은 오늘날 사회에서 희소제가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주의 집중 시간이 12초에서 8초로 금붕어보다도 짧게 줄었을 거라는 떠도는 이야기는 맹세컨대 거짓이다. 우리는 옆에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있을 때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휴대전화를 그저 옆에 두기만 했는데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이다. 깊이 있게 뭔가를 배우려면 사색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클릭이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사색과 집중을 놓쳐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루 종일 인터넷 페이지를 넘나들기 바쁜 사람은 뇌의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는 셈이다. 휴대전화를 특히 더 빈번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를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미국의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자주 휴대전화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면이다. 불면증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오늘날 스웨덴 3명 중 1명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족을 연구한 결과 잠드는 데 문제가 있는 비율은 1에서 2%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3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인류를 수면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현대 인류는 수면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자들이 1000여 명을 추적한 결과 휴대전화 의존도와 우울증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더 외로움을 탔으며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한 경우가 많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극도로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휴대전화의 가장 큰 여파라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우울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시간 말이다.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하면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워서 멜라토닌 수준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2-3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다. 블루라이트가 생체 시계를 2-3시간 되돌리는 셈이다. 휴대전화가 그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침실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과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도 촉진한다. 그렐린은 식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지방을 더욱 비축하게 만든다.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더욱 빨리 잠들고 더욱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인 약 2,000명을 관찰한 결과 SNS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탔다. 그리고 실제로 SNS를 빈번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아학회에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허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아들의 뇌가 충동 제어, 주의 집중 능력 및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려면 놀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아이들이 더는 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우리는 모든 게 일정대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놀이는 한물간 캐캐묵은 것이라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생활에 놀이를 끼워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상을 늦추는 능력, 즉 자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에 영향받으며 훈련을 통해서도 기를 수 있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좀 더 충동적이며 보상을 늦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3개월 후 1년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 피실험자들은 보상을 지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상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 능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일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즉각적인 보상에 너무 익숙하여 잘 못할 경우 금세 포기해버린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은 아이들이 필기를 훨씬 더 많이 했다고 한다. 우리의 뇌가 이메일, 문자, 상태 업데이트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서 끊임없이 보상을 받는 데 익숙하여 글의 내용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뇌는 책을 읽기 위해 글에 집중하기보다 휴대전화를 무시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하고 그 결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루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아동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밤에 9에서 11시간을 잔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발했다.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하려면 하루에 최소 1시간은 몸을 움직여야 하고 9에서 11시간을 자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은 하루에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끊임없는 SNS의 도파민 주사에 넘어가 항상 온라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불안과 우울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홀름에는 13-24세 사이의 젊은 여성 10명 중 1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이 수치에는 일반 가정의와 개인정신건강 전문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는 스웨덴만의 현상이 아니다. 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10대 비율이 60% 증가했다. SNS와 인터넷 서핑, 유튜브 동영상, 컴퓨터 게임 등의 스크린 타임이 모두 기분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스포츠를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아와 청소년이 매일 디스플레이 앞에서 4시간을 소비할 경우 놀거나 진짜 사회적 접촉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또한 신체 활동을 하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할 시간도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휴대전화와 SNS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한방이 될 수도 있다. 사탕과 마약을 놓고 따지자면 디스플레이는 마약에 더 가깝다라고 말했다. 피실험자가 20분 동안 신체 활동을 한 경우 검사 결과는 더 좋았으며 충동에 맞서는 것도 더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따금 산책, 조깅만 하더라도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개월에 걸쳐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유아도 몸을 움직이면 충동을 억제하는 게 더 쉬워진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에게 15에서 20분 동안 신체 활동을 하게 한다.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고 나면 학습량이 더 많아지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또한 대부분 집중력도 높아지고 충동적인 행동도 덜하게 된다. 5학년 학생 약 100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신체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신체 활동 시작 전과 후에 1년의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의 집중력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산만하던 태도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피실험자들의 정보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신체 활동의 효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집중력 강화가 아니었다. 이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사자를 더 잘 피할 수 있었듯이 현대사회의 원천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 체력에 따라 들려오는 소리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은 체력이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하다. 신체 단련을 통한 스트레스 예방 효과의 기저에는 진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내성을 강화하고 우리 시대에 거의 사라져가는 집중력을 높여주어 디지털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스라엘 연구자들은 신체 활동이 우리의 정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약 5,000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정말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5,000여 건의 연구 중에서 가장 면밀하게 이루어진 연구 조사 결과를 골라냈더니 100건이 조금 안 되었다. 이 조사들을 정리한 결과는 어땠을까? 그렇다.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이 우리의 정신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산책, 요가, 달리기, 근육 등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몸의 움직임을 통해 정신적인 사고 과정의 처리 속도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뇌의 관점에서 볼 때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 그렇지만 쉬엄쉬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심박수를 높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책을 펼친 사람은 누구든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저자가 쓴 내용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책과 정반대라고 봤다. 인터넷은 깊은 생각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과 더 빠른 도파민 주사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겉만 훑고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칼로리 공급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이 있듯이 디지털화도 우리 뇌에는 양날의 검이다. 휴대전화를 수천 번씩 쓸어 넘기면서 뇌에 폭탄을 투하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주의 산만한 특성이 일반화되면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따르려는 갈망을 느낀다. 심지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게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문자, 트윗,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같은 작은 정보 조각을 받아들이는데 점점 익숙해질수록 큰 정보 조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저하된다. 전례 없이 복잡한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현명하게 사용하여야만 하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식 코너에 영양가 없는 칼로리처럼 영양가 없는 디지털 칼로리에 적응해버릴 위험이 있다. 휴대전화 기술은 우리를 2.0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0.5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또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